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시집 한 권 소개해 드리렵니다. 바로 백석 시인의 시집이고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네, 바로 그 시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시인입니다. 이 땅의 최고 글쟁이들 55인이 권하는 살아가며 사랑하며 깊어가며 다시 꿈을 꾸며 읽는 책들이라는 부제목으로 소개되어 있는 책의 유혹이라는 책 속에 수록된 시인의 시집 소개하는 글을 읽어 드릴 거예요. 이 책 50인의 문인이 각자 내 인생의 책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백석 시인을 너무나 많이 언급하고 있더라는 거죠.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내 인생의 책으로 직접 꼽으신 분도 두 분이나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책은 아니더라도 이 같이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이 백석 시인의 시집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서정주도 있고 김수영도 있고 김춘수도 있고 윤동주도 있고 많은 시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백석 시인을 너무나 이분들이 많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시인의 시 한 편, 짧은 시 한 편 읽어볼게요. 여중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처럼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네, 시였습니다. 무슨 암호 같아요. 암호 같은 이 시를 풀어가 볼게요. 한창훈 씨가 쓰신 백석 시인 백석시 전집의 추천사를 읽고 있어요. 제목은 슬픔이 겹겹이 쌓인 시간의 층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백석 시인 추천사는 음악으로 이야기하자면 단조예요. 단조를 띠고 있어요. 제목에서부터 느껴지지만 조금 슬픕니다. 그렇지만 함께 한번 해보세요. 괜찮더라고요. 내가 소설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시절, 도대체 글이란 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랐다. 쓰겠다고 마음먹기는 해서 뭔가를 끄적거리기는 했는데 내가 파놓은 글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기 일쑤였다. 이건 유행가 가사가 따로 없고 그나마 좀 진지하게 덤벼들었다고 한 건 어깨에 힘이 한참이나 들어가 원고지 무게가 쇳덩이보다 더했다. 그런 와중이었다. 은사이신 최진홍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백석의 시 여승에 관해 들었다. 그 여승 시를 제가 조금 전에 읽어 드렸어요. 그때 창호지에 빗물 번지듯 습습하게 다가오던 그 무엇, 뭐라고 한두 마디로 줄여 말할 수 없는 어떤 느낌. 갑자기 강의 실에서 빠져나와 슬픔이 겹겹이 쌓인 시간의 층계, 그 사이 벌어진 틈 사이로
내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듯했다. 나는 나도 몰래 자꾸 그 대목을 되씹고 있었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처럼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 간단한 문장들이 서로 연결되는 순간 언어의 탈은 사라져버리고, 아니 언어 자체가 거대한 문을 여는 어떤 암호가 되어 파도처럼 밀려온 것이다. 글을 쓸 때 버려야 할 말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맛보게 된 순간이었다. 물론 그것도 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서야 깨달을 만큼 아둔했지만 그때가 말을 버린다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맛보게 된 그런 순간이었다. 이 단순한 네 문장만으로 상처 입은 한 여인의 모습이 완벽하게 내 앞에 다가와 서 있는 거였다. 헛살은 모두 버리고 최후의 뼈대만으로 지어놓은 언어의 집. 그것이 갖는 전달의 힘, 절제가 갖는 슬픔, 그것으로 인한 강한 감흥, 그런 것을 처음으로 깊이 느꼈던 것이다. 1936년 1월에 나온 시집 사슴에 처음 수록된 이 시를 계속 이어보면 이렇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르며 가을 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꽁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 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네, 여기까지고요. 이 오래된 북한의 언어들을 사용을 해서 좀 낯선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이 시인의 시집도 현대인들이 더 많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요새 언어로 조금 이렇게 각색을 해서 나온 시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 속에는 원문이 그대로 한자로 막 실려 있어요. 그래서 백석 시인의 그 시 맛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 큐에 듣는 순간 바로 이 해독이 되진 않습니다. 원래 시라는 게 글자 그대로 해독이 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여러 번 곱씹어서 제 생각을 거듭해야 시인의 의도가 또 나의 상황과 맞아져서 나만의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백석 시인의 시, 원래의 언어로 쓰여진 그대로의 시는 처음 읽게 되면 매우 멀고 낯설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또 그런 상태로 느껴지는 시맛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강한 끌림이요. 자,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시 해설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글쓴이가 어느 절에 갔더니 여승이 절을 하는데 아는 얼굴이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10년 전에 평안도 금광에서 옥수수를 팔던 여인이었다. 사연을 들어보니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딸 아이는 죽었다는 것이다. 당신 아는 총각이었으면서도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는 문장에서 가슴이 쓰라리다 못해 내려앉았다. 피폐로운 한 여인의 일생이 식민지 지하의 1930년대 조국 현실과 맞물려서 완벽하게 구성되어지는데 시대의 아픔과 개인의 슬픔, 그 큰 두 축이 맞물리는 커다란 이야기가 고작 4연 12행의 짧은 시에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뭐라 말 못할 심정이 되었다. 아, 글이 사람을 이렇게 울리는 거구나. 선택된 짧은 어휘의 파장이 이렇게 태풍처럼 클 수도 있구나. 삶의 슬픔이 극도로 치솟으면 이렇게 냉정한 언어가 되겠구나 싶은 거였다. 물론 영특한 기운이 없는 내가 이런 것을 단박에 느낀 것은 아니다. 두고두고 음미하라는 은사님의 말씀대로 생각날 때마다 들춰보는 버릇에 의해 생겨난 것임을 솔직히 고백한다. 선택된 짧은 어휘에 파장이 이렇게 태풍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 거구나. 삶의 슬픔이 극도로 치솟으면 이렇게 냉정한 언어가 되겠구나. 이 시 하나로 나는 백석의 시를 전부 모조리 사랑하게 된 것이다. 나는 지금도 무언가에 짓눌려 막막하면 시인 백석의 시집을 종종 빼어든다. 자야 여사와의 이야기가 유명해서 이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가혹한 삶 속에서 이토록 저리게 아름다운 시를 써낸 작가가 분단 때문에 오래도록 금지의 대상이 되었었다는 것은 두고두고 서글프고 화나는 대목이다. 백석의 시를 읽을 때마다 모국어로 된 문장의 아름다움에 빠져든다. 빈곤한 삶이 어떤 무게를 지니고 있는가에 절박한다. 언어를 통한 전달의 묘미에 그 묘미에 휩쓸린다. 아련한 슬픔, 그 쓸쓸함에 미하게 침몰한다. 읽을 때마다 변함없이 같은 느낌인데도 그 느낌 자체가 거듭 새로운 감동을 준다. 그런 재미만 있는 게 아니다. 술자석에서 순번대로 돌아가며 노래 부르는 것을 말 못할 고역으로 여기는 이들 중 어떤 이가 신앙송으로 대신한 것을 보고 나도 하나 외워놓고 몇 번 써먹은 적이 있으니 바로 백석의 구장로이다. 네, 구장로 읽어드릴게요. 삼리박 강쟁변엔 자갯돌에서 비머리한 옷을 부숭부숭 말려 입고 오는 길인데 산 모롱고지 하나 도는 동안에 옷은 또 한북 젖었다. 한 20리 가면 거리라던데 한뼘 남아 걸어도 거리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어느 외진 산길에서 만난 새학씨가 곱기도 하던 것과
어님의 강물 속에 들여다 보이던 쏘가리가 한자나 되게 크던 것을 생각하며 산비에 젖었다는 말랐다 하며 오는 길이다. 이젠 배도 출출이 고팠는데 어서 그 옹기장사가 온다는 거리로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먼저 주류 판매업이라고 써붙인 집으로 들어가자. 그 뜨수한 구들에서 따끈한 35도 소주나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그 시래기국에 소피를 넣고 두부를 두고 끓인 구수한 술국을 뜨끈히 몇 사발이고 왕사발로 몇 사발이고 먹자. 네, 여기까지가 구장로라는 시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신앙송하기 좋은 시 같아요. 이렇게 이 백석 시인 중에는 음식, 토속 음식을 가지고 지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시에 그런 음식 문화, 음식 재료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그런 사료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예. 네, 이 텍스트 조금 더 읽어드리자면 내가 신앙송을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 백석의 시를 낭송해서 낭패 본 적이 없다. 굳이 설명도 필요 없거니와 문장 자체가 듣기만 해도 재미나기 때문이다. 읽다 보면 약간 덜 풍족하다는 것이, 그래서 몸과 생각으로 그 빈 곳을 채운다는 것이 마음 싸하면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두고두고 생각나게 한다. 네, 여기까지가 한창훈 님의 백석시 전집 추천사였습니다. 한창훈 님은 63년도에 전남 여수에서 나셨고요. 98년 한겨레 문학상 수상하셨습니다. 소설가세요. 가던 새 본다. 세상의 끝으로 간 사람. 나는 여기가 좋다. 이런 소설들이 있습니다. 산문집도 내셨고요. 그리고 또 시집도 있으십니다. 산문집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인생이 허기질 때 바다로 가라 라는 제목의 산문집이 있네요. 한번 펼쳐 보면 그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이지 싶네요. 예.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문인 김기택 씨가 추천한 백석시 전집 편을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예.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가난 위에 차려진 풍성한 상상력의 식탁. 앞서 소개해드린 한창훈 님의 추천사 텍스트가 단조 버전이었다면 이제 읽어드릴 김기택 씨의 추천 이 텍스트는 장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족하지 않고 척박한 삶의 환경에서도 이 밝음이 느껴지는 그런 측면을 부각한 텍스트라고 저에게는 읽혀집니다. 백석 시인이 일찍이 공부 많이 하셨고 또 어려서부터 두각을 많이 보이셨었다고 해요. 그래서 편하게 살자고 하면 시절의 권세에 부역해서 편히 살라치면 살 수도 있으셨지만 나의 길은 그 길이 아니라 가난한 시인의 길이라고 설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북한 땅 이리저리 그리고 또 국경을 넘어 저 중국 땅까지 그렇게 피해 다니시면서 소박하고 그리고 그 소박한 일상의 삶 속에서 시를 항상 함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 다음번에는 시간이 되면 그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속에 수록되어 있는 그분의 삶이 부록처럼 기술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그것도 나름 또 감동이 있으시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네요. 자, 여기서 백석 시인이 본인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한 문장을 잠깐 소개드려 볼게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이 문장이 시인의 삶의 방향성을 아주 고스란히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속으로 그 소박한 조금은 쓸쓸한 그 삶 속으로 김기택 씨의 글을 빌려 여행을 잠시 떠나보죠. 백석 시집은 두고두고 아껴가며 읽고 있는 책이다. 이 시집을 읽으면 내 마음은 명절 전날에 가난한 아이처럼 설렌다. 내일이면 실컷 먹게 될 떡과 과자를 상상하는 아이처럼 즐거운 그런 마음의 부자가 된다. 심술궂지만 순수한 눈이 되어 60, 70년 전 북방 사람들의 허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며 억센 말투며 두고두고 맛을 잊을 수 없는 음식이며 빈손으로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놀이며 옛 풍경들을 자꾸 기웃거리게 된다. 가령 명절날 큰 집에 가보면 시 읽어드릴 거예요.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애들 모여서 방 안에서는 새옷의 내음새가 나고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 찰떡의 내음새도 나고 끼대의 두부와 콩나물과 뽀근 잔디와 고사리와 도야지 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이 눈앞에 막 떡들이 펼쳐져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 섭 밭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꿀 막지를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노름말 타고 장가가는 그런 노름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밤이 깊어가는 집안엔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쌈방이 굴리고 바리깨 돌림하고 호박대기하고 제비구이 손이하고 이렇게 화디의 사기방 등의 심지를 몇 번이나 돋우고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름목 싸움, 자리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 잠이 든다. 그래서는 문장에 턱납새의 그림자가 지는 아침 신우의 동생들이 욱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샌 문틈으로 장지 문틈으로 무의 진깃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이런 느낌이군요.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또 이렇게 눈으로 볼 때와 소리내어서 이 낭송을 할 때가 제법 느낌이 많이 다르답니다. 그냥 눈으로 스쳐가던 것이 제 목소리로 이렇게 나올 때는
머릿속에서 또 다른 CPU가 한 번 더 도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느낌이 좀 달라서 여러분도 한번 꼭 이 낭송을 해보십사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읽어드린 참 이 아름다운 이 맑음이 막 그냥 전해지는 이 시의 제목은 여우난골이었습니다. 별천지나 이상향 같은 이 넉넉하고 풍요한 즐거움을 따라가 보면 그 아름다움의 힘이 우리 선조들의 가난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나온 것임을 읽을 수 있다. 어린아이의 호기심 가득한 눈 속에는 놀이와 음식, 우스꽝스럽거나 무서운 얼굴들 하나하나가 모두 귀하고 사랑스러운 보석들이어서 그 속에 깊이 배어있는 가난하고 슬픈 삶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백석 시인은 시큼한, 배척한, 퀴퀴한, 구릿한 명태 창란젓이나 고추무 거리 같은 음식의 맛 속에서도 기어코 여진의 살레 음세나 신라 백성의 기억을 찾아낸다. 그 기억이 현실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꿀 만큼 강력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시 속의 문장이고요. 이렇게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고 백석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시를 써서 그런지 그가 어른의 말투로 쓴 시는 거의 다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소개해드린 조금 전 낭송해드린 그 여우 난골처럼 아이의 말투로 쓰면 아이의 말투로 쓰여진 시는 더없이 즐겁고 활발하고 명랑합니다. 백석 시 전집 이 시집의 맛은 1930년대 평안북도 사람들이 쓰던 말로 빚은 시어의 맛이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맛있고 풍부하고 아름다운가를 시집 어느 곳을 펼쳐도 어느 곳을 넘겨도 쉽게 만나게 된다. 그 말들은 곧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고 그들의 마음이며 생활이다. 거칠지만 삶의 애환과 지혜와 정서가 풍부한 평복 사투리를 백석은 시 속에 많이 넣으려고 했다. 그의 시집은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어이며 귀중한 유물이고 자산인 평복 사투리를 전시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말들이 얼마나 맛깔스러운지 지금 내가 쓰는 말들이 맛없어서 뱉어버리고 먹다가 뱉어버리고 싶을 지경이다. 이 표현도 웃기네요. 이분도 시인이세요. 진짜일까요? 시인 맞으시네요. 김기택 씨도 시인이 맞습니다. 백석 시 속의 사투리에는 지금은 보기 어려운 세시풍속과 놀이문화, 먹거리문화, 생활양식, 무속 등이 마치 지금 눈앞에서 보는 듯 입과 코와 손바닥으로 느껴질 듯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가령 시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에는 9개의 귀신이 나오는데요. 그 귀신 이름에서 그 말을 쓰던 이들의 삶과 생각이 재미있게 떠올라요. 안타까운 것은 그 말들이 사라지자 그 귀신들도 우리 생활에서 사라져버렸죠. 네,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 단어, 어휘,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어휘 단어들이 곧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한동안 책을 안 읽고 살았던 때가 있어요. 전공 서적 외에는 이런 문학이라든지 역사, 예술과 관련된 이런 다른 계통의 책들은 전혀 읽지 않고 담을 쌓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끝 무렵에 제가 어느 날 문득 발견하게 됐어요. 무엇이냐면, 저에게 단어가 굉장히 빈곤하구나 하는 것을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 거죠. 제가 가족과 혹은 개인적인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도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사용하던 그 언어, 그 업무상 대화를 할 때 혹은 업무상 문서나 메일을 작성할 때 쓰던 그런 단어들 외에는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가족과 대화를 하는데 말이죠. 저와는 영 다른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제대로 알아듣기나 하는지는 상관도 하지 않고 제가 종사하는 그런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놀랐죠. 이건 아니구나. 내가 굉장히 나의 언어가 빈곤해지고 또 그에 따라서 나의 생각의 폭이 그렇게 좁아졌구나, 제한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 돼버렸구나 하는 안타까운 그런 각성을 하게 됐고, 이 단어를 어떻게 늘릴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시 이 다른 다방면의 책들을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 언어를 어떻게 다양화할까? 내 잃어버린 어휘를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늙어가는 건 아닌데 완전 무슨 로봇도 아니고 회사의 노예도 아니고 잃어버린 나의 단어, 어휘를 찾고 싶다는 바람이 들었고요. 사실 그 바람 속에는 잃어버린 내 삶을, 나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 바람이 녹아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해서 내 어휘를 다시 늘리고자 하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한 모색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은 다시 책을 만나게 된, 예전에 좋아했던 다양한 그 책의 세계로 다시 찾아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저의 각성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라는 게, 단어라는 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우리의 사상을, 생각을 지배해요. 그래서 공산주의 정권이나 여타 또 일본이 우리의 그 언어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도 다 그런 맥락이겠죠.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언어는 어떠신가요? 상태가 좋으신가요? 풍부한 어휘 사용하고 계신가요? 고운 말,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들을,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나의 언어는 비관적이거나 혹은 나의 언어는 폭력적일까요? 한번 되짚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백석의 시가 없었더라면 우리 조상들의 몸과 마음에서 오랜 세월 익어온 그 정서와 문화도 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에 크고
아름다운 가치가 더욱 귀하게 여겨진다. 이 감칠맛 나는 시가 없었다면 백석이 어떻게 일제강점기의 삶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 시들은 어서 써달라고 얼마나 시인의 마음을 들볶았을까? 백석의 삶을 대부분 채웠을, 백석 삶의 대부분을 채웠을 가난 위에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과 쓸쓸함 위에 차려진 이 풍성한 상상력의 식탁에 꼭 한번 앉아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그 시들 속에 숨어있는 큰 매장량의 아름다움을 캐낸다면 그 위력은 여러분의 삶에 위안을 주기에 족하리라고 생각한다. 네, 이런 마음으로 시인 김기택 씨가 또 다른 우리 결의의 큰 시인 백석 시인의 시 전집을 권하고 있으십니다. 네, 오늘은 이 백석 시인의 유명한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셸 리였습니다. 내일 또 찾아올게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